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중국 방문이 무비자로서 가능하다라는 한국에서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친지집을 머물려면 임시 거주 등록이 있어야 되고 여권 종류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종류가 다른 내용에 따라서 또 진행이 다르다라는 무비자에 대한 조건 짚어봅니다. 미국에서 대선 결과 곧 나올 텐데 달러의 변동,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도 짚어봅니다. 선거에서 아주 반가운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첫 한국계 상원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름은 앤디 김 하원 의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대의 소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용기 있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된 전선 케이블을 바꾸는 작업에 있어서 한국 회사의 제품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갑자기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벼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려견 배설물이 너무 많아서 유전자 등록까지 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여성에게 계속해서 퇴짜를 맞던 한 남성이 찾은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불경기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경차가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겨울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붕어빵, 찐만두, 찐빵 이런 것들 사 먹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6일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긴장하고 상대방과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 사이에 얼마나 표 차이가 나고 있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후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뽑히겠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면 앞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나올 테니까 일단 당선이 되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응원해 볼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시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방문에 대한 무비자 소식 제가 2번 정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친지 집을 머문다면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상식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 옆에 화면 보이시죠? 중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인 단기 비자 면제 조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겁니다. 먼저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을 할 때 그 여권은 일반 여권에 한정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고 있는 긴급 여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인 경우에만 한정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이나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대사관은 시행 초기를 감안해서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을 할 경우에는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소명을 해야지만 되고요.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제3국행 항공권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문다면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 즉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일 중국의 외교부는 한국 일반 여권의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에 중국을 찾을 경우에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8일서부터 내년 12월
1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되셨죠? 미국을 방문하시는 경우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취업, 취재, 유학, 공연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나옴에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이 어찌 보면 142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박빙 속에서 환율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은 대선 판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 관세 부과,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서 강달러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국채 금리 안정을 추구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은 우세한 후보에 대한 민심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9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빅컷을 단행했죠. 낮아졌지만 지난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우세 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원달러의 환율은 9월 말 1307.8원에서 지난달 25일에는 1388.7원을 기록했고요. 한 달 사이에 무려 80원을 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장중 한때는 139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대선 판세의 영향으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47억 달러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던 간에 당분간 환율의 변동성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선은 종료 이후에 당선 확정까지 수일이 걸리죠. 제가 어제도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쇄 파장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또 무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한국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상식적인 선에서 또 짚어봤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첫 한국계 상원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름 알아두시면 좋죠. 앤디 김 하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원 의원으로서 일을 굉장히 잘해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5일 열린 연방 상원의원의 선거에서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연방 하원의원은 여럿이 있었지만 정부 관료의 임명 동의. 자, 잠깐 짚어보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하원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상원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죠. 자, 그러한 가운데 임명 동의, 정부 관료들의 임명 동의하는 거죠. 파병, 외국에 파병하는 문제, 외국과의 조약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상원의원의 한국계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P는 이날 미국의 뉴저지에서 열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앤디 김, 나이는 42살입니다. 공화당 후보 커티스 바쇼를 이기고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앤디 김은 1982년 7월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정치학을 전공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학 관계학 박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라크 전문가로서 2009년 9월 국무부에 들어가서 201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데이비드 퍼트 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전략참모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백악관 NSC의 이라크 등 중동 국가 담당 보좌관을 지냈고요. 앤디 김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학생 시절 노숙자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주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자부심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워낙 평이 좋죠. 이에 대해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서 좋은 결과, 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일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10대 소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맞아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한 10대 소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4일 CNN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께 워싱턴주의 밴쿠버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에 16살 소녀 브론윈 크루덴 16살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크루덴은 총성과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신속하게 매장 문을 잠가서 사람들을 보호한 겁니다. 폐쇄외로 CCTV에는 투명한 매장 문 밖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달아나는 모습도 생생하게 담겼고요. 이때 크루덴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피신하려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총격범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덴은 주저없이 매장 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고 이 가족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크루덴은 현지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크루덴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의 총격범은 32세 남성으로서 확인이 됐는데 이름이 워드입니다. 워드는 이번 총격으로 한 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사건 발생 후에 도주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의 자택에서 체포가 됐으며 현재 1급 살인 및 1급 폭행 2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평범하게 웃고 떠들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다른 상대방들을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본바탕에 깔려있는 멋진 용기이겠죠. 미국에서 오래된 전선 케이블이 참 많습니다. 전봇대도 오래됐죠. 그런데 한국의 대한전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래된 회사이죠. 단단한 회사이고 한국의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약 1,1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장기 공급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를 하면서 올해에는 매출액이 3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미국의 현지 판매 법인인 TEUSA가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케이블 장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1년간 300억 원 규모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며 최장 3년 동안 최대 900억 원의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동부에서도 약 2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하고요. 대한전선은 2건의 계약을 추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올해 총 수주액이 7,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대한전선이 북미 시장에서 진출한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최고 기록은 2022년 연간 수주액 약 4천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은 지중 전력망의 절반 이상이 교체 시기인 무려 40년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규 전력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케이블 역시 미국 주요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실적 2조 4,573억 원을 달성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7%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이 2조 8,440억 원이었던 만큼 올해는 사상 최대인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대한전선은 지난달에도 싱가포르의 전력청과 총 8,400억 원 규모의 400kV의 초고압 전력막 공급 계약 2건을 맺은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한전선 매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한전선이 국내외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는 정말 오래된 수십 년 된 회사이죠. 그런데 안정적이고 롱래스팅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품질이겠죠. 품질이 뒷받침이 되니까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더 크고 더 왕성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대한전선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제품에 대한 퀄리티의 인정으로서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의 제품을 더 많이 알리고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응원해 봅니다. 선수들이 갑자기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이유는 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에 내리친 벼락으로서 선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고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 안타깝죠. 갑자기 축구장에서 주르르 우르르 쓰러지게 됩니다. 4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페루의 우안카유주 교토의 고토 스타디움에서 후벤투르 벨라비스타와 파밀리아 초카의 경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날 궂은 날씨로 인해서 경기 도중에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주최 측은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전반 23분 만에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경기 중단 후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강한 번개가 그라운드에 내리쳤습니다. 경기 중단 10초 만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그라운드에 낙뢰가 내리꽂히고 큰 불꽃이 일어나더니 8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사고로 호세 우고 데라 크루즈 메사라는 사람이 39살인데 벼락을 맞고 숨졌습니다. 골키퍼 후안 초카 약타라는 40살은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요. 이외에도 선수 3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장, 이런 축구장 아무것도 위에 블락, 가리는 것이 없는 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죠. 자, 이러한 가운데 안타깝습니다. 10초 만에 경기 중단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와중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니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겁을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만 또 무시하고는 살고 있습니다만 이토록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이 때때로는 가장 또 위험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버려지는 배설물, 이 배설물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유전자 등록까지 하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견주가 많아지자 프랑스의 지방 도시들이 반려견 유전자 등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4일 프랑스의 일간 르파르지행에 따르면 북부 생또메르시는 내년 봄 지역에 반려견을 대상으로 DNA 카드를 도입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DNA 등록은 무료이며 의무는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달 말에 입찰을 통해서 업무를 담당할 연구소를 지정한 뒤 DNA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지정구역에서 반려견 배설물이 발견이 될 경우 이를 채취해서 DNA를 분석하고 대조해서 개 주인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주인에게는 237유로, 하나로는 35만원, 달러로 따진다면 대략 3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프랑스와 드코스테르의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다수의 노력을 망치는 극소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며 이번 결정이 주민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견주 사이에서는 별것 아닌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당국엔 이 일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반려견 DNA 카드는 이미 프랑스 남부 베지에르와 레스카렌느에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웃 국가 스페인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에 대한 시장은 최근에 한 컬럼에서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국의 배설물 수거량이 이전의 40%에 불과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설물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유와 좋아서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키우죠.
그런데 공공장소에 나와서 공공장소의 규칙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이 배설을 해놓은 배설물을 치우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치우는 사람은 세금을 냈으니까 이 배설물 치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가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에 이러한 반려견의 주인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 견주들의 생각에 화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지는 못하지만 공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러한 반려견들이 배설물을 많이 버려주고 있는데 견주가 치우지 않는다면 이 치우는 비용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세금은 올라가겠죠. 세금이 쓰여지는 돈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성에게 계속해서 퇴짜 맞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7번 차인 끝에 인형과 결혼한 일본 남성이 결혼 6주년을 앞두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형 아내와 잘 살고 있다면서 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여성에게 7번 차인 끝에 6년 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보컬로이드 인형 하츠네 미쿠와 결혼한 콘도 아키히코의 근황을 보도했는데요. 그는 결혼을 한 최근에 6주년을 맞아서 구매한 결혼기념일 축하 케이크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했습니다. 케이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쿠를 매우 좋아합니다. 6주년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7번 여성에게 고백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몰입을 하게 되며 오타쿠로 놀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2017년 미쿠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콘도는 미쿠의 목소리가 내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됐고 나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2018년 도쿄의 한 교회에서 200만엔, 한화로는 1,800만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치렀고, 이로 인해서 유명인사가 되면서 교토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자신과 미쿠의 관계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강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자 픽토섹슈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허구의 인물, 즉 있지 않은 인물의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픽토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이 협회까지 설립을 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미쿠와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장담한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깊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XX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험할까요? 7번의 여성한테 치였다. 뭐 물론 이유는 있겠죠. 여러 이유는 있고 이 사람만의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매개체를 선택하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하고 그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강연을 다닌다. 그것도 대학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이가 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느껴봅니다. 한국은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자동차를 살 때에 경차가 중형차나 대형차보다 더 팔려야 될 텐데 경차가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를 안 사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경기 불황에 경차가 잘 팔린다는 공식이 올해는 맞지 않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해의 경차 판매가 대형차 선호와 신차 부재 등으로서 크게 감소하면서 연간 판매 대수도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10만 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실 경차를 몰고 다니면 혜택이 많습니다. 주차비의 감면, 세금의 감면, 보험료의 할인 뭐 이런 거 있죠. 톨을 지날 때 톨비에 대한 디스카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거죠. 이게 카이즈 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경차는 5,838대가 팔리면서 작년 같은 달 대비 45.7%까지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 누적 경차의 판매량은 83,833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2,485대보다 18.2%가 줄었고요. 이러한 감소세가 남은 금년도 2024년도 두 달 동안 이어질 경우에 올해 연간 경차의 판매량은 10만 대조차도 넘지 않을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연간 경차의 판매량이 1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내 경차 판매량은 2012년도에 21만 6,221대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에 매년 감소를 하면서 2021년에는 10만 대에도 못 미치는 9만 8,781대까지 곤두박질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에 경차의 종류가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만 해도 경차의 종류나 디자인이 참 많은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일본이죠. 근데 한국은 선택에 대한 차종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죠. 이 캐스퍼라는 차가 나왔고 이것을 전기차로 바꾸는 그리고 판매를 하는 시작을 몇 달 전까지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종류의 브랜드 종류가 몇 대 안 됩니다. 모닝, 스파크, 미니, 그리고 캐스퍼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추워지는 겨울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붕어빵, 시범빵, 호떡, 호두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들 사 먹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3,000원이면 배가 부르던 시절은 갔네요. 이제는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붕어빵 가격은 3,000원에 3마리, 5,000원에 5마리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1,000원짜리 붕어빵은 그래도 비싸지만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으려고 해도 그나마 1,000원짜리 하나의 붕어빵이 파는 집이 많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진다는 거죠. 겨울철 간식값이 오르며 고물가 속에 소비자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길거리 붕어빵부터 호떡, 완제품, 호빵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다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은 겨울 간식 판매점과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저렴한 노점을 찾아다니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간식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겨울 간식의 몸값이 오른 원인은 재료와 가스비 등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한 탓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한국산 팥의 소매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500g당 1,430원으로서 2013년 10월 평균 1,487원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가격을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지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 붕어빵 안에 팥이 국산은 없죠. 지난 9월 월평균 국산 팥의 중도 매가는 40kg당 51만 1,800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산 팥 가격이 51만 원을 넘긴 것은 2017년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트럭용 LPG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노점 간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전에 19,000원에서 2만원대에 판매가 되던 20kg짜리 LPG 한 통은 현재 5만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로 조그만 트럭으로 판매를 하고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는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는 포기를 하는 일이 많고 재료비의 상승으로 붕어빵 값을 더 높이고 싶어도 소비자들의 외면도 있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추억이 점점 가네요.
그렇죠. 우리들의 꼰대들의 추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을 것이 더 많아졌고요. 옛날에는 뭐 붕어빵 또 국화빵 이런 호떡 많았지만 지금은 그에 비해서 그 당시의 시대보다는 먹을 게 많죠. 그런데 다른 게 먹을 것이 또 싼 거는 아닙니다만 아쉽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호호호호 불어가면서 먹던 호빵, 찐빵, 찐만두 이런 것들이 점점 추억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순대도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순대가 생각이 나는군요. 자,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